이재명 후보직 박탈, 예. 그리고 한덕수 당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윤석열 무죄 석방이라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 구태타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그 이재명 박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반대한 대법관 2명의 입장이 다수 의견보다 2배 넘게 담겼습니다. 교각사루란 사자성어부터 이소무화까지 인용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의 로그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 기록 공개 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내에 끝내자면서 서명운동을 위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판결은 이제 비판과 비평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처장님.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법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한덕수를 정치 전면에 세우며 결국 윤석열까지 무죄로 풀어내려는 내란 잔당들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계획된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제거와 사법적 면죄부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 선 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정권 유지를 꾀하는 어둠의 기획은 국민의 저항 앞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내란 숙의 잔당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주세요.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했어요. 예. 중에서 사법 구태타라고 우리가 말을 쓰는데 그 사법 구태타에 그러면 의미 있는 내용은 뭐냐? 예. 그거는 이라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 구태타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그 이재명 박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사법 구태타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에서 하나의 가능성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탄핵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기조발제 비슷하게 발언을 했고, 쭉 다 들었는데 예를 들면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보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 저쪽에서 꼼짝 못할 방법으로 하자, 뭐 이런 거였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중진을 모아줬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중진을 실제로 모아줬는데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떤 논리로 할 건지는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네네. 진짜.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고, 그래서 이 일이 왜 심각한 일인지 그 여론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는 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빌드업을 하고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필요한 절차도 다 밟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그 일단 바로 탄핵은 아니고, 저도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바로 탄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맞는데 그럼 언제냐 네, 했을 때 고법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고법은 그 대법이 미친 듯이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 속도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인 전투, 디테일, 이거는 지도부에 위임하자. 왜냐하면 거기서
전술과 전투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로. 네. 예. 그 선대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현 지도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총괄선대 위원장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선거기 때문에 또 선대위 분들하고 의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선거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같이 다 협의를 하겠죠. 한다. 지도부의 권한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민당에서 요구한 것은 그 고법 기일 변경 신청이죠.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하는데 네. 당연히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그렇죠. 저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안 받아주는 순간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받아주는 네. 순간.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징후들을 네. 보면 어쨌든 대법에서 뭐 초고속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인터넷 파기환송을 설치보다 빨라요. 예,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네. 파기환송을 했고 또 그리고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네.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야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상태예요. 근데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아니란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일 변경 신청이 15일인데 지금 대선 후보 보름 남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네. 후보가 선거 보름 전이니까. 자, 그럼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네.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제가 법사위에 지적했습니다. 5월 12일 날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5월 13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재판. 아니 재판을 지금 5월 5월 20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5월 27일 날 나오고 심지어 6월 3일 날 6월 3일 날 나오라는 것도 있어요. 투표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선거일 날도. 사실 대법원장이 말 안 하더라도 이때까지 사법은 이런 큰 선거에서 이런 거 다 변동시켜 줬거든요. 네. 저 얘기는 네. 후보직 날리겠다 그렇지.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을 더 잡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이제 5월 15일 날 또 잡혀 있죠. 하나 더 잡힌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하지 말라. 아주 선의로 해석을 했어. 선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거고 네. 내심은 본심은 이재명은 안 돼. 이거지 않을까. 선거 그러니까 날리겠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기일 변경 신청인데 네. 기일 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는 순간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써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 받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죠? 네.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게 국회가 돌아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네. 물리적 시간이. 그래서 5월 7일 날 법사위를 엽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를 열어서 그때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나오신 의원들이 그 얘기하고 가셨는데 이것은 5월 뭡니까? 20일하고 7일 그 얘기 쭉 하고 가셨는데 네. 20일은 안 지킬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장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네. 저도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7일은 줬어요. 그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네. 20일을 안 줘. 그리고 판결을 해. 네. 그러면 20일을 안 주고 나서 판결한 것이 판결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권, 판단권도 대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수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그다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에서의 하나의 가능성도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요 앞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 네. 당신들 지금 사법에 개입하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청문회도 계속 네.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 니네 문건 봤어? 그 로그 파일 내놔 이것도 계속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딴지일보라고 있어요. 그 게시판에 보니까 AI한테 물어봤더라고. 66만 페이지를 네. 1분에 한 장당 읽으려면 1000시간이 걸리고 한 장당 2분이 걸린다. 그러면 200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잠안 그랬을 때 41일에서 8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계속 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만 8천 페이지를 어떻게 그리고 48시간에 또 읽어. 제가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5월 7일 날 자료 요청해서 이제 받을 건데 4월 22일 날 첫 기일을 잡고 뭐 했잖아요. 네. 그리고 24일 날 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23일 날 일부, 3부 다른 소부에서는 네. 다른 판결을 안 했는지 다른 회의는 안 했는지 그 말도 그것도 아까도 했는데. 확인해야 되고 네, 다른 소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관들 12명 모였는데 네. 지금 48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하니까 네. 그 기일 중간에 네. 그러면 그 하루 종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읽을.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어.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법 주심당 그 재판 연구원이 3명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건 보고를 하는 걸 한대요. 네. 아 이거는 소부에서 할지 예, 예. 뭐 할지 이제 아니 처음에는 올라온 것은 이런 건입니다 하고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는 절차가 이거는 소부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전합체로 가야 되는지를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전합체를 가야 한다면 예. 공동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도 거쳤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다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이거 다 알아서 하시고 네. 거기에 법조 출신도 많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민주당이 촘촘하게 대응을 짜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거 결국 다 법사위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느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천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법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네. 하고자 하는 바가 확인이 됐다면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법관 몇 명에서 지금 국민의 선택권을 뺏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감옥 보내야지 이거는. 후보직이 날아가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감옥 보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실행에 옮긴다면은 이건 감옥 보내야 될 상황이죠. 이게 구태타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뭐 이런 내란 특별 재판소 이런 것도 그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 이후에. 특별재판소. 네. 아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믿지 못하겠다. 네. 내란 특별사법. 야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입법 그리고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만들면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해서 이제 뭐 문자 주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만하고 네, 당연하고 거기 상응하는 조치도 해야 되고. 조치도 하고 있고 그 위기 의식도 민주당이 확실히 다 공지돼 있다는 거죠. 공유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거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진 시작된 거예요, 거예요. 지금. 시작된 네.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후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네, 네. 야 알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법조인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판사 시절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건 다 버려야 내가 돼. 검사실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 생각은 지워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 정치적 결단 이것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할 때는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 기저에는 이재명은 안 돼. 이런 그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대법에서 이렇게 빨리 잡어? 이거 상고 기각해서 이재명 털어주려고 그러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이 뭐가 이쁘다고 조희대가 그러겠느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룰은
일상적인 룰은 다 깨진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깨졌죠. 예, 다 깨졌고. 그런데 자꾸 이전 기준으로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 이번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사람 한 사람 잡으면 모르겠어.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전 국민의 60% 잡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3천만 명 잡게 생긴 거예요. 설마부터 잡아야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설마를 사람 의원님 잡자. 들어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설마를 먼저 잡자. 언어에 맙소사 나온 거 보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씨입니다. 대법관님, 예. 법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판의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입새이는 바람에도 많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천대호 대법관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전대엽 처장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발언을 했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문영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칭송이 자자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셨죠? 예. 자,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영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그런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다시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다시 묻습니다. 인혁당 최종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사형당했는데 그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답변하신데 쉽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판결 재판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죠? 어제의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판결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당연하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하고 비상계엄 때는 걸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투표율에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 비상사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하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오전에 질의 들었던 것처럼 법원이 48세 연예기획서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사랑을 인정한 것에 대한 그 판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을 최종 확정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예를 들면 기속력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잘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희대 판사가 판결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법 형사 5부 재판장 시절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러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해주신 거죠. 근데 후보자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감형한 건 아니다. 증거했다는 판단이고 죄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감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판결문을 보면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조희대 재판장께서. 근데 심신미약의 기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 그 판결 이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이 범행을 했다는 유무죄는 이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한 사람만 이제 했고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이 미군이든 한국인이든 원래는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 그래서 법원이 더 이상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강간 미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당시 양형 기준에만 제가 모두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 봤는데 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미약의 판단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두순 감형한 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의 범행을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A의 피고자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심신미약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감정까지 해서 결과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예. 장애 이것이 사실 이라크 파병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럼 전쟁 범죄 인정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기 그때 때문에 당시에 감정이 그렇게 왔었어요. 예, 결과가. 그렇게 오더라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그리고 술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은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피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할 만한 판결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 감정을 시켰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그 있다고 이제 당연히 그거 감형 받으려고 가지고 오죠. 그거 이용하는 거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법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너무 엄격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관련해서 판결하신 건 있습니까? 오래됐어요. 구체적으로 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이것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 훔치던 도중에 집주인하고 동생의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서 건조대로 범인과 범인을 후려치는 등의 폭행으로 도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실형을 살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도 앞으로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엿주는 겁니다. 예, 저도 역시 그런 쪽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기 보호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엎었다는 게 어떤 네. 말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아, 예. 네. 그런 하고심 판결이 나와서 현재 계속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제 입장은 이미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다시 생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뒤집는 행동 이런 것이 상권 분립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까 방금 다른 판결에서 결과를 뒤집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요. 예. 후보자께 입장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사법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판결문을 인해서 적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행정부에서 뒤집어 엎는다라든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게 상권 분립이 맞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정된 판결은 행정부라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개입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